반갑습니다. 은행고등학교 2019학년도 1학년 1반부터 5반까지 여러분 송쌤입니다. 우와! 자, 오늘은 지난번에도 우리가 고대 그 사회경제 문화 부분을 한 페이지로 압축해서 공부했었잖아요. 이번에도 71페이지부터 교과서 113페이지까지 무려 약 40여 페이지에 달하는 내용을 학습지 18번으로 압축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약 20분 정도 소요될 예정이니까 자, 공부할 준비하시고 시작해 볼게요. 자, 먼저 1번 고려의 중앙통치조직부터 볼 건데요. 고려의 조직은 당나라에서 만들었었던 그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아서 이성육부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삼성육부의 영향을 받았지만 그 중에 고려만의 독자성을 발휘해서 하나를 줄였죠. 그래서 당나라에서는 중서성과 문화성 이렇게 쪼개져 있었고 상서성 이렇게 3성이었는데 고려에서는 2성입니다. 2성 이렇게 성 두 개가 중요한 일들을 맡는 그 고위기구로 만들어져 있다면 그 밑에 실행을 담당하는 육부가 있죠. 대부분은 삼서섬에서 이 육부를 총괄하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성육부제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옆에 있는 여러분 학습지에도 있거든요. 요거 학습지에도. 요 학습지에도 있는 요 내용 잘 기억해 두시면 돼요. 요 표. 자, 그러면 다음으로 중요한 내용들을 좀 살펴보면요. 먼저 중추원이라는 기구가 있습니다. 여기 있는데 자, 그 왕명을 출납하는 기구고요. 왕의 비서기구예요. 그럼 당연히 이제 힘이 좀 세겠지. 그지? 군사 기밀도 심지어 담당을 해요. 그래서 추밀과 승선으로 나눠져 있고요. 추밀은 군사 기밀을 담당하고 그리고 왕의 비서기구를 했었던 건 승선입니다. 자, 그리고 고려만의 아주 독자성이 보이는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기 고려만 있는 거야. 사실은 고대 국가 삼국시대부터 이어져 온 우리만의 조금 고유의 것들이거든. 바로 회의기구입니다. 귀족 회의. 자, 먼저 국방에 관련된 이게 바로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기관이고 그 중에서 국방에 관련된 회의를 담당한 게 도병마사라는 부분이고요. 법과 제도를 결정하는 회의는 식목도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귀족회의에 당연히 고위 관직들이 들어가는데 대부분은 문벌기죠. 5품 이상의 애들이 들어가서 여기에서 고려의 아주 중요한 중대사를 회의에서 결정을 하죠. 그래서 고려가 귀족 정치, 귀족을 중심으로 정치가 이루어진다는 걸 보여주는 기구이들이기도 합니다. 고려의 독자성을 보여주는 기관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셔야 돼요. 이 두 가지 특징과 도병마사, 식목도감에서 일하는 애들은 되게 고위직이었다는 거. 대부분은 재신과 추밀이라는 애들이 모였다고 하는데 자, 재신은 바로 중서문화성에 있는 애고요. 국가의 중요 결정, 의논 결정하는 조선시대로 치면 약간 재상급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추밀 같은 경우는 여기 우리 아까 만났던 애들입니다. 군사 기밀을 담당하는 애들이고 당연히 중요한 관직을 차지하고 있겠죠. 자,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관리의 비리를 감찰하는 어사대가 있습니다. 암행어사 출두요 할 때 그 어사가 맞고요. 원래 당나라에서도 어사대라고 불렀거든. 그 말을 그대로 차용합니다. 그리고 화폐 및 곡식 출납의 회계를 담당하는 부서가 3사라는 곳이 있고요. 재정회계 업무입니다. 뭐 세금 같은 거 거두면 여기에서 재정 업무를 다 보는 건데 3사가 중요한 거는 나중에 우리가 조선시대랑 비교할 일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조선시대랑 비교해서 좀 기억해 두셔야 되는 부서입니다. 그 다음에 중서문화성의 낭사와 그리고 어사대 애들이 같이 모여있는 또 다른 기구도 있었는데요. 바로 대간이라고 부릅니다. 기구라기보다는 아마 얘네를 부르는 별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간이라는 게 무슨 뜻이냐면 자, 간쟁이라는 게 있어요. 간. 여기서 말하는 요 간이라는 거는 왕에게 간언한다는 뜻이고요. 왕과 말로써 간언한다. 왕에게 충언을 구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왕을 까는 거야. 그래서 왕의 자의적인 권력 행사를 비판하는 곳이고요. 이런 간쟁질을 하는 기구들은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왕뿐만이 아니라 뭐 신하들이랑 또 잘못한 일이 있으면 바른 말을 하는 애들을 간쟁이라고 합니다. 잘 기억해 두세요. 자, 이렇게 중앙통치 조직에 대해서 좀 기억해 두셨다면 이번엔 지방으로 나아가 보죠. 지방은 요 지도를 보시면 되는데요. 형광펜으로 해야지. 자, 도가 지금
5개입니다. 교제도, 서해도, 양광도, 전라도, 경상도라 그래서 5도고요. 그리고 특이한 국계나 동계와 같은 요 국경지대에 맞닿아 있는 곳을 2가지 개로 둡니다. 그래서 양계야 2개의 개라서. 자, 그래서 5도는 일반 행정구역이에요. 그래서 여기에는 일반 행정구역으로서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경기도, 충청도 이런 거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양계는 좀 달라요. 군사적으로 중요한 지역이거든. 북계와 동계, 아까도 말했듯이 이 국경에 맞닿아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상시로 항상 군사, 전시체제라고 보시면 돼요. 5도 같은 경우는 그래서 안찰사라는 애를 파견한다면 양계는 병마사라는 애를 파견을 하죠. 누가 봐도 병사를 다루게 생겼지. 그래서 5도 양계 체제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그뿐만 아니라 여기 경기, 개경 주변이라 그래서 경기라는 말을 이때부터 쓰기 시작해. 그래서 지금까지도 우리가 살고 있는 경기도가 된 거죠. 그 다음 가장 말단으로 지금에 치면은 동급인데요. 동급보다 조금 커요. 그래서 10급으로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걸 바로 현이라고 하는데 현은 크게 2가지가 있어. 현은 크게 2가지가 있는데 주현과 속현이 있습니다. 주현에는 지방관인 수령이 파견이 돼요. 그래서 수령이 그 주현을 다스리는데 지방관 수가 부족해서 등등의 이유로 지방관이 파견되지 않는 현도 있었던 거야. 그래서 얘네들은 사실은 주현 밑에 딸려 있어서 주현에게 통솔을 당하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현에 살고 있었던 지방 세력, 옛날엔 호족이라고 불렸지만 성종 이후에 향리로 접편됐던 애들, 그 향리들이 실제적인 지방행정 업무를 담당해요. 그래서 수령 밑으로 들어가서 사실은 호족보다는 힘이 약해졌지만 사실상 실제적으로 지방행정 업무를 담당했고 그 당시 속현에서는 거의 수령의 급에 준하는 이제 역할을 했기 때문에 고려는 향리가 힘이 세다라고 보는 경우도 덜어 있어요. 그리고 이거를 조선이랑 비교했을 때는 확실히 향리가 힘이 센 편이긴 해. 고려의 향리가. 그래서 그건 조선까지 다시 얘기해 드릴게요. 그래서 어쨌든 주현과 속현으로 나눠진다는 거 기억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특수한 행정구역이 있었어. 이건 이미 우리가 봤어. 뭐야? 향, 소, 부곡이죠. 일반 행정구역민에 비해서 차별 대우를 받는다고 했어요. 심금상 양민이긴 했지만 세금 부담이 과중했고요. 거주 이전에 제한도 있고 과거 응시도 볼 수가 없었다는 듯 불이익이 되게 많았죠. 차별을 받던 애들입니다. 차별을 받던 그런 애들 기억나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 얘기하잖아. 그때 저기 뭐야 망이망소이가 반란을 일으키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몽골 때 항공 전투를 열심히 했었죠. 처인성 같은 경우는. 그래서 이런 거 잘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자, 그 다음에는 고려의 사회경제 문화 부분에서 사회 부분이 이제 들어갈 차례예요. 그래서 신분제도를 좀 보겠습니다. 자, 고려는 크게 4가지의 신분층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 먼저 맨 위에 있는 애들은 귀족입니다. 귀족은 왕족을 비롯해서 고려 지배층의 핵심이죠. 문벌귀족도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사실 무신, 권문세족, 신진사대부, 신흥문인 세력 다 사실은 귀족급에 들어갑니다. 자, 그런데 이 귀족의 말단 관리를 맡는 애들이 있어. 걔네들을 갖다 뭐라고 부르냐면 중류층이라고 해. 얘네들은 사실 이 직역이 세습이 돼요. 다시 말해서 내가 만약에 설이었으면 내 아들도 중류층이 되는 거야. 그래서 향리나 남반, 영리 이런 걸 맡아야 되는 거지. 그래서 다시 한번 말하면 사실은 중류층은요 되게 특이한 케이스야. 우리가 고대 시대에는 볼 수 없었던 귀족과 평민 사이에 있는 층이죠.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귀족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고요. 또 양민한테는 거들먹거리지도 못했어. 그래서 애매하게 끼어있는 애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중류층은 아무리 그래도 물론 귀족 말단이니까 귀족의 치부를 받았고 양민보다는 높았지만 농사를 짓는 애들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말단 행정직을 담당하고 있었던 애들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귀족에 비해서 차별을 받았고 조선시대에도 중인이라 그래서 차별을 좀 받아요. 자, 양민은요 세금을 내는 애들입니다. 우리가 보통 아는 그 평민이에요. 평민. 농사에 종사하는 농민층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부르는 말은 백정이 대부분입니다. 기억해두세요. 고려시대 때는 농민층이 백정인데 나중에 조선시대 가면 천민이에요. 그래서 헷갈리지 마시고 잘 기억해두세요. 자, 이뿐만이 아니라 향소부곡의 특수행정구역에서 살고 있는 애들은 신분 차별을 받기도 했었죠. 같은 양민임에도 불구하고. 자, 마지막으로 가장 차별받던 애들, 인간 취급도 받지 못했던 노비가 대부분인 천민입니다. 천한 영이기도 했고요. 기본적으로는 재산 취급을 받았어요. 노비 같은 경우는 사람의 취급을 받지 못했다는 거죠. 이런 게 바로 고려시대의 신분제도입니다. 자, 다음으로 고려 여성을 좀 볼게요. 이쪽이죠. 자, 고려 여성은요. 자, 우선 결론을 말씀드리면, 교과서적 지식으로 결론을 말씀드리면 남자와 여자의 권리와 의무가 동등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1번부터 9번까지 있잖아요. 여기에서 좋은 거 고르시면 돼요. 사실은 고려 여성. 여성의 재혼은 가능합니다. 호주도 되고요. 재산상식 자녀 간의 균분, 그러니까 차별 없이 상속이 되느냐? 맞습니다. 호적의 남녀 구분 없이 태어난 순서대로 기재되고요. 외손자에게 음서를 줄 수 있냐? 맞아요. 사이의 처가살이가 더 많은 편이었고요. 며느리의 시집살이보다. 족보에 외손, 친손이 다 기재되어 있습니다. 아들이 없으면 딸이 제사를 지낼 수도 있었고요. 또 일상생활에서 여자, 남자가 거의 대등한 권리를 지니기도 했었죠. 아이고 미안. 그런데 진짜 과연 이게 동등한 걸까요? 저 뒤에 있는 이 두 번째 거다 되게 말도 안 되는 거 아니야? 이게 바로 조선 후기의 모습이거든. 우리가 보통 우리 전통적인 여성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 그것이 전통이 된 지 정말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전통으로 보기는 좀 무리한 게 있죠. 성리학적 사회가 만들어지면서 실상 여성차별이 훨씬 심해졌던 거거든. 그리고 일제강점기 때 훨씬 심해져요. 그러면서 여성을 성적인 대상으로 보게 된 거는 사실 일제시대고요. 여성에 대해서 남성과 동등한 의식을 갖고 여성을 대하지 못했던 게 바로 조선 후기부터입니다. 그런데 고려 때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런 모습이 띄고 있다는 거죠. 근데 지금에 비해서는 사실 동등한 편은 아닙니다. 그래서 여성의 권리에 관련돼서는 한번 역사적으로 조사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굉장히 재밌는 주제이기도 할 것 같고요. 조사는 그 몇몇 조가 있을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좋은 모습 보여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고려의 토지제도, 경제 부분에 토지제도를 좀 들어가면요. 자, 고려라는 나라는 먼저 태조가 후삼국 통일 과정에서 공을 세운 사람들에게 그 포상하는 차원에서 역분전이라는 이제 땅을 주기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게 시초가 돼서요. 관직복무와 직역의 대가로 전식과라는 토지제도가 마련이 돼서 운영이 됩니다. 고려의 토지제도는 전식과 정도만 알아도 모의고사는 충분히 풀 수 있는데요. 우선은 전지, 시지를 줬다 그래서 전식과거든. 자, 전식과는요. 전식과는요. 고려 경종 때 지급되기 시작했었죠. 그래서 곡물을 얻을 수 있는 땅인 전지와 땔감을 이제 얻을 수 있는 땅인 시지를 지급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거 나무 숲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땔감을 얻어갈 수 있었다는 거죠. 자, 땅의 종류는요. 문무관리에게 지급되는 과전과 이 밖에도 군인전, 한인전 진짜 많은데 우리가 그 중에서 요것만큼은 좀 알아뒀으면 해서 5품 이상 고위 관직자 애들에게만 지급되는 공음전이 있습니다. 이것만 유일하게 기억나시죠? 세습이 가능했다고. 과전은 관리에게 지급한 거니까 관리가 아니게 되면 당연히 반납하는 게 원칙인데 공음전은 세습이 가능하다 그래서 요게 바로 누구의 경제적 특권이었죠? 문벌 귀족의 경제적 특권이었죠. 자, 그런데 이런 전시과 제도가 붕괴됩니다. 고려 말 토지제도 개혁의 논의가 나타나게 되는데 그래서 왜 붕괴됐는지를 알아야 개혁하는 방향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수 있겠죠. 붕괴된 이유는요. 무신과 또 검문세족과 같은 애들이 전시과 제도를 제대로 운영하지 않고 마치 자기 땅인 양 이거를 다른 애들 걸 다 뺏어서 늘려 내 걸로 그리고 세습해요. 심지어 세금도 그냥 그러니까 무대뽀로 안 내. 그리고 거기에 딸린 농민들은 또 노비로 부려. 그러니까 온갖 나쁜 거를 다 하는 게 바로 대농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대농장으로 인해서 무신이나 검은세족들은 자신네들의 경제적 특권을 늘렸다면 전시과제도 완전히 붕괴되고 또 백성의 삶도 엄청나게 피폐해졌던 거죠. 그래서 기억나시죠? 무신정권 이후부터 반란 계속 일어났던 거.
자, 그래서 고려의 토지제도 정도는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대농장을 운영하고 있었으니까 개혁을 하자라는 논의가 나타났다는 거 좀 알아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경제생활입니다. 자, 고려는요, 경제가 무지하게 발전한 나라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무역이 무지하게 활발했거든. 그래서 사만통보, 해동통보, 은병 또는 활구라고 불리는 화폐를 많이 활용을 하게 돼요. 철전, 동전 이런 애들은 사실상 뭐 일반민들이 활용했다기는 좀 어렵고요. 또 돈 좀 있는 상인들끼리 서로 화폐의 수단으로 활용했다고 한다면 은병 같은 경우는 진짜로 되게 좀 비싼 고위 화폐였던 것 같습니다. 엄청난 고액 화폐, 수표 같은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은병을 갖다가 서로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화폐로 활용했던 것 같습니다. 은병은 실제로 요 정도 크기였던 것 같아요. 너무 이쁘지? 완전 고액 카페였고 이거를 이렇게 주머니에 들고 다니면서 했던 것 같아요. 갠진하지 않습니까? 실제 은으로 만든 거 너무 이쁘지? 그래서 이런 모습을 띠고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고려시대는 이렇게 무역이 발달했기 때문에 무역항도 엄청 번성합니다. 개경 근처에 병란도라는 곳이 있어서 이 병란도에는 어마무시한 많은 상인들이 이제 왔다 갔다 하시면서 국제무역이 활성화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중국과도 많이 무역을 했었고요. 심지어는 저 멀리 아라비아 상인들까지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라비아 상인들이 와서 이제 말이 잘 안 통하니까 니네 나라 이름이 뭐야 물어봤겠죠? 그러면 그거 갖다가 고려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거리야 이러면서 우리나라 이름이 코리아로 알려졌다고 하지요. 잘 기억해 두세요. 그래서 이런 활성화된 병란도의 모습도 좀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고려의 불교를 좀 볼게요. 자, 고려는요, 사실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공부해 놓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 중에서도 고려의 불교를 이끌었었던 스님들을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주요한 스님들 2분 계시고요. 그뿐만이 아니라 요새 해심 스님도 좀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먼저 고려 전기에 왜 이 스님이 활동을 했는지를 좀 기억해 두시면 되는데, 그래서 당시 상황을 좀 알려놨어. 자, 먼저 첫 번째 상황, 고려 전기에는요, 우리가 신라 말에 새로운 종파가 들어왔었잖아. 무슨 종? 그렇지, 선종. 참선만 하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근데 공부를 열심히 해야지 부처님의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라는 교종과 선종이 서로 대립하던 시기예요. 고려 전기에는 새로 들어온 선종을 믿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는데 왕실에서는 귀족들은 다시 교종을 좀 키워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둘의 대립이 극심해집니다. 서로 싸우고 막 난리도 아니야. 이런 상황을 종식시키기 위해서 이제 활동했었던 사람이 바로 대각국사 의천이라는 사람이고요. 고려 후기 같은 경우는요, 무신 집권기가 되는데 교종이 약화되고 선종이 다시 득세했는데 문제는 이 선종 불교와 같은 애들이 무신과 연계되어서 타락을 한 거야. 그래서 불교의 본심으로 돌아가자, 초심을 찾자, 정화하자는 운동인 불교 개혁 운동을 일으켰던 사람입니다. 바로 고조국사 진울입니다. 그래서 이 두 스님을 좀 알아두셔야 되는데, 먼저 대각국사 의천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사람이 원래 왕족 출신이야. 문종의 그 둘째 아들인가 셋째 아들인가 그래요. 그래서 문종 아들 출신이다 보니까 이 사람은요, 교종을 아무래도 버릴 수가 없어. 공부 열심히 했던 애거든. 왕족이거든. 그래서 교종을 중심으로 선종을 통합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교종도 엄청나게 분파가 갈려져 있었거든. 그래서 당시 화엄종이라는 교종 종파 중심으로 이제 그러니까 화엄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고 여기에 선종을 통합해서 해동 천태종이라고 해서 천태종을 창시합니다. 지금까지도 남아있어요. 그래서 이 천태종을 창시해서 얘네 두 불교를 합치려고 했었고요. 수행 방법으로 무슨 얘기를 했냐면, 먼저 원효의 화쟁 사상을 중시해서 우리 모두가 싸우지 말고 본래 본심으로 돌아가자, 화쟁으로 돌아가자라고 했던 원효 스님의 뜻을 본받아서요, 교관겸수라는 수행 방법을 제시합니다. 자, 교관겸수라는 건 교관겸수라는 건 교와 관을 겸해서 수행해야 된다는 건데, 교가 과연 뭘까요? 교는요, 가르칠 교자야. 가르치다. 교종이야. 교리를 가르치다 할 때 교리야, 교리. 관은 뭐야? 볼관자야. 지관이라 그래서 선종의 수행 방법인 보는 것, 마음을 보는 것, 이것을 같이 하자고 제시한 거야. 이해가지?
선종과 교종을 통합해야 되니까 교종의 교리 방법과 선종의 교리 방법을 통합하려고 한 거죠. 그런데 그 와중에 교가 먼저 온 거 보면 아시겠죠? 교종을 중심으로 하고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후기 무신집권기 보조국사 진우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봅시다. 문벌귀족과 연계되었던 교종이 약화되고 선종이 융성했다 그랬죠. 더더군다나 무신과 연계되어 타락했다고. 자, 진우는 원래 선종승려 출신이에요. 그래서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었고요. 미안. 교종을 통합하려고 했었고요. 그래서 그 선종을 중심으로 교종을 통합한 조계종이라는 걸 개창합니다. 자, 그래서 이 조계종을 중심으로 불교의 세속화를 비판해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벌이는데 바로 이 세속화를 비판하는 운동을 했었던 사찰 이름이 수선사거든. 그래서 수선사 결사 운동을 했다는 거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따 사려 볼게요. 자, 수행 방법으로는 도노 점수와 정해 쌍수를 내세우는데 도노라는 건 깨달아. 유레카라는 거예요.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이렇게 참선하다가 도노! 하면서 깨닫는다는 거야. 근데 이 깨닫고 나서도 점진적으로 수행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게 진울입니다. 자, 그래서 점진적으로 계속해서 수행을 해야지만 해탈을 얻을 수 있다라는 거고 그렇다면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으로 수행을 해야 되냐? 바로 정과 해를 쌍으로 수행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야. 자, 정과 해를 쌍으로 수행을 해야 된대. 정이라는 게 뭘까요? 정이라는 게 마음 정자야. 그 초코파이 정자이죠. 초코파이 정. 말하지 않아도 알아. 그 초코파이 정자거든요. 이게 마음 정자. 그러니까 마음을 보는 거야. 당연히 선종의 수행 방법이고 해는 뭐겠어? 지혜할 때 했자야. 지혜. 머리 쓰라는 거죠. 머리 쓰라는 거. 그래서 정과 해를 같이 쌍으로 수행을 해야 된다. 선종유식으로 교종을 통합한 게 보이고요. 그리고 정이 심지어 멈춰야 또 그치, 선종 중심이라는 거 알 수 있겠죠? 자, 요새 스님 같은 경우는요, 백년사라는 모임이에요. 이거는 사찰이 아니라. 그 모임을 결성해서 연부를 통한 극락왕생을 주장합니다. 이거 정확하게 말하면 너무 쉬워요. 그러니까 연불 이렇게 하고 있으면 백성들도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좋은 데서 나중에 태어날 수 있대. 그리고 참회 수행만 하면 된대. 내가 그전에 잘못 살아왔던 걸 계속해서 참회하고 반성하고 성찰하면 극락왕생을 할 수 있다는 거야. 해탈을 할 수 있고. 그래서 백성들이 진짜 좋아했었대요. 그래서 이 백년사가 백성들에게 아주 큰 영향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해심스님 같은 경우는요. 자기가 공부를 해보니까 유학이나 불교나 일치하는 부분이 있대. 깨달음을 얻는 수행 방법이라든지 깨달음을 얻고 나서는 깨끗해진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가야 된다든지 이런 것들이 유교와 불교에서 일치되는 면모가 있으니까 우리가 아무리 불교국가지만 유교를 너무 이제 싫어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요. 고려 후기에 성리학을 수용하는 사상적 토대가 되기도 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고려의 불교였습니다. 자, 이분들이에요. 대각국사 의천스님하고 보조국사 진울스님. 그래서 정해 쌍수와 교관 경수인 거 좀 봐주시고요. 이런 말들이 나오면 이분들인 걸 알아채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요게 여러분들 그 사료 쪽, 그러니까 3쪽에 나와 있는데요. 3쪽에 사료들이 되게 많잖아요. 4쪽인가요? 4쪽에 나와 있네요. 미안해요. 4쪽에 되게 사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보시면 지금 불교계를 보면 하고 있는 사료가 있을 겁니다. 아침 저녁으로 하는 일들이 부처의 법에 의지하였다고는 하지만 실상 자기를 내세우고 이익을 구하는 데 열중하는 어떻게 됐다는 거야? 타락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정화시켜야 된다는 거겠죠. 그래서 권수정의 결사문하고 나와 있는데요. 이게 수선사에서 정해, 결사, 정과해를 쌍으로 수행하는 사람들끼리 모임을 만든 얘기다라는 거에서 진울이 했던 말입니다. 이걸 보면 수선사 결사 운동을 뽑아내실 수 있으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고려의 문화로 가겠죠. 자, 고려는요, 역사서를 남긴 곳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의 역사서, 고려 전기에 집필되었던 김부식이 만든 삼국사기는 좀 기억해 두세요. 김부식 기억나시죠? 이 어떤 애였죠? 묘청에 난 때 묘청을
진압하고 묘청의 난을 진압하고 그때 당시 개경 세력의 대빵이었죠. 얘가 만든 책입니다. 현존 최고의 가장 오래된 역사서. 그러니까 지금까지 우리한테 남아서 사료가 되어주는 역사서고요. 가장 오래된 역사서예요. 그러니까 엄청 역사적으로 되게 중요한 문화재겠죠. 김보식이 유학자였던 김보식이 유교적인 합리주의 상황에 관해서 그 역사서를 썼고요.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는 다 뺐어. 얘는 유교적이거든. 합리적이지 못하면 그거는 글로 남기면 안 된다고 생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당군한검 이야기와 같은 말도 안 되는 신화는 했어. 그래서 이걸 보완하고자 만든 게 삼국유사야. 이련 스님은 삼국유사에서 불교의 스님이거든. 그래서 불교적인 이야기로 불교적인 관점에서 삼국사기에는 실리지 않은 내용을 중심으로 쓴 거예요. 사실상. 그래서 말이 안 되는 얘기들이 많이 실려져 있고 특히 당군한검 이야기가 수록됐습니다. 요 당군한검 이야기 수록 부분에 관련돼서 좀 얘기 드릴게. 바로 이게 원간섭기 때 쓰여진 책들이거든. 몽골에 항쟁하거나 원간섭기 를 받을 때, 원에게 간섭을 받을 때. 그래서 동명왕편이나 제왕후기. 동명왕편은 고구려의 동명성왕, 그러니까 주몽에 대한 이야기고요. 제왕후기 같은 경우도 이제 얘기죠. 그러면 이런 얘기들을 쓴 이유가 뭐냐는 거야. 원간섭기 때. 저런 몽골 오랑캐 같은 애들한테 간섭받는 애들이 아니라 우린 역사적으로 무지무지 유구한 멋진 나라이다 라고 걸 얘기하고 싶은 거야. 그래서 뿌리를 당군한검 이야기를 넣은 거야. 너네들 중국 니네들보다 훨씬 더 깊은 역사를 우린 갖고 있다고 얘기하고 싶은 거지. 당군한검 이야기 고조선으로 기원전 2333년에 만든 거니까. 그래서 뭐 동명원편 제왕후기 당군한검 이야기 모두 다 원간섭기 때 쓰여진 자주적인 역사 의식에 의해서 씌어졌다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삼국유사. 그 다음 청자 부분 가겠습니다. 송의 자기 제작 기술을 수용했고요. 귀족 문화를 보여줍니다. 무지하게 화려하고 돈도 굉장히 많이 듭니다. 교과서에 있어요. 이 내용 좀 한번 읽어보세요. 청자 제작 기술이 발달했었는데 특히 12세기 중엽에 우리가 많이 썼던 청자 바로 상감청자입니다. 상감청자. 우리가 보통 아는 우리가 보통 아는 요거 있죠. 요게 대표적인 상감청자죠. 청자, 상감, 운항문, 매화병. 그래서 상감기법을 통해서 만든 게 상감청자인데요. 요 상감청자를 만드는 상감기법은 이런 모습입니다. 자기 모양 만들어서 무늬를 파고 흰흙을 먼저 바르고 흰흙을 긁어내고 붉은 흙 발라서 붉은 흙 긁어내고 그리고 그걸 구우면 예쁜 비색의 청자가 나온다는 거. 자, 이렇게 상감청자를 만들었다는 거 좀 기억해 두세요. 자, 그리고 대장경 들어갑니다. 자, 대장경은요, 원래 요거 목판인쇄술입니다. 목판인쇄술이고요. 우리가 보통 이제 고려하면 떠올리는 활판인쇄술, 그러니까 금속활자는 요 대장경이 아니라 또 다른 활자를 이렇게 글자를 만들어내서 활판에 끼워서 내는 인쇄술이죠. 금속활자라고 하는데, 자, 그래서 목판 인쇄술이라는 거 좀 기억해 두시고요. 대장경은. 사실 대장경이라는 건 뭐냐면 거란의 침략 당시 조판을 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몽골 침략 당시 소실되었던 초조대장경을 말합니다. 그래서 요 대장경은 사실 불경이야. 불경. 부처님 말씀이라 그랬잖아. 요 경전을 찍어내는 판화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대장경 판은. 그래서 대장경을 찍어내는 대장경 판이 되게 중요한 건데 요게 다 목판이잖아. 불탄 거야. 몽골의 침략 당시에 불타 없어진 거야. 그래서 합천의 인사 대장경판이라고 불리는 몽골의 침략 당시에 강화도에서 조판한 게 있는 거야. 이거 대신 만든 게. 그게 바로 팔만 대장경이라고 그랬었죠. 자, 합천의 인사 대장경판이라고 지금 부르는데 이게 정확한 지금 현재 명칭이고요. 합천 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경판을 합천해인사에서 보관하고 있다. 그래서 합천해인사 대장경판이 8만 대장경이랑 같은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CF, 요거는 거기에 쓸 곳은 없는데 알아두기만 하세요. 금속활자, 우리가 고려시대 때 이 세상에서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를 이제 우리가 만들어내는 금속활자 인쇄본을 갖고 있다고 하죠. 그게 바로 청주 흥덕사에서 가능한 직지심체 요절입니다. 그래서 직지심체 요절을 찍어낸 건 활판인쇄예요. 활판인쇄와 목판인쇄가 다른 점은요. 요 판에다가 목판인쇄는 여기에 글자를 하나하나 다 새겨서 이 책밖에 못 찍어내는 판화라면 활판은요. 요렇게 글자를 갖다가 판에다가 요런 판에다가 십자판에다가 껴넣은 거야.
얘가 껴넣은 거라고. 껴서 찍은 거라고. 요렇게 밑으로 틀에다가 껴서. 그래서 실제 가장 오래된 금색 활자로 추정되고는 있는데 현재는 좀 증도가짜가 요 글자가 아니라는 말도 되게 많아요. 아무튼 요런 거를 갖다가 돌멩이 같이 새겨놓은 걸 이렇게 찍어놓은 거예요. 그러면 여러 가지 책을 찍어낼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고려시대 때 최고의 가장 오래된 금속활자 인쇄본이 남아있는데 그게 바로 청주 충덕사에서 가능한 직지라는 거야. 그래서 청주를 가시면 직지의 고장 이런 말이 되게 많아요. 어찌되었든 우리가 지금 공부한 건 대장경이고 대장경은 목판 인쇄술이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금속활자 역시 세계적인 문화니까 우리 고려 거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몽골풍과 고려양입니다. 자, 몽골풍은 원 영향으로 고려에 나타난 사회문화 변화를 몽골풍, 몽골의 풍속이라고 해서 몽골풍이라고 하고요. 원나라에도 고려의 영향이 있잖아요. 특히 공려나 공려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전파를 했는데 그런 고려의 영향 풍습을 고려양, 미풍 양속할 때 양 같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고려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몽골풍으로는 뭐 이런 변발이죠, 변발. 이 사람 기억나시죠? 쇼인기 원나라식 변발. 이거 앞머리 하고서는 여기 뒤에 이거 뽑느라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그다음 뭐 만두, 뭐 쌈은 우리 거지. 만두, 그리고 뭐 수라상, 이런 언어거든요. 모모치, 마마, 이렇게 부르는 거. 이런 것들이 다 이제 원나라에서 들여온 거고요. 쪽두리나 뭐 변발 이런 것도 다 원나라 풍속입니다. 연지곤지 찍는 것도. 소주도 원나라에서 이렇게 원래 이제 그 아라비아 은지에서 중동 쪽에서 이렇게 많이 하던 게 소주가 원나라에 들어와서 그 원나라를 통해서 우리나라에도 들어왔었던 술이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정도. 그래서 몽골풍과 고려양까지 해서요. 우리 오늘 학습지 18번을 이렇게 완성해 보았습니다.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강의인 학습지 19번 강의에서 만나요. 안녕! 미안.